이 할망구가 노망이 났나? 감히 관아 허락 없이 물건을 팔아? 문경장터 한복판, 날카로운 호령과 함께 나졸의 육중한 몽둥이가 허공을 갈랐습니다. 나물 파는 할머니의 머리 위로 검은 몽둥이가 무자비하게 떨어지려는 그 찰나였습니다. 그때 이게 뭐야? 나무가지로 만든 화살이 나졸의 모자를 기둥에 매달아 버렸습니다. 나졸은 놀라 식은땀을 흘리며 벌벌 떨며 주저앉았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그 우스꽝스러운 모습에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털끝 하나 상처 없이 모자만 낚아챈 그야말로 귀신 곡할 솜씨였습니다. 장터가 소란해진 틈을 타 평상 밑으로 몸을 숨긴 누더기 거지 소년 바로 강치였습니다. 이 기적 같은 광경을 곰방대를 물고 지켜보던 보부상 대장 최 노인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이 녀석 보게 이건 보통 솜씨가 아니다. 최 노인은 걸음을 옮겨 평상 밑 그림자 속에 웅크린 소년 앞에 멈춰 섰습니다. 야 이놈아, 나뭇가지로 상투를 땄으니 이제 내 목숨도 사또 놈 장부에 올랐겠구나. 이제 어찌할 테냐. 강치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더러운 흙먼지가 뒤덮인 얼굴이었지만 그 너머로 번뜩이는 눈동자는 거지 소년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맑고 날카로웠습니다. 최 노인의 시선은 소년의 손에 머물렀습니다. 소년의 왼손바닥에는 활대를 꽉 쥐느라 생긴 물집이 겹겹이 쌓여 굳은 살이 박여 있었습니다. 활시위를 당기는 새 손가락 끝은 나무 껍질처럼 단단해졌고 손톱 밑에는 피멍이 든 채 아물어 있었습니다. 최 노인은 확신했습니다. 이 소년은 단순히 솜씨 좋은 거지가 아니라 수년간 복수의 칼날을 갈아온 진짜 고수라는 사실을요. 최 노인은 지게에서 딱딱하게 굳은 떡 조각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먹어라. 굶주린 대로는 내일 문경 고개를 넘지 못한다. 내가 쓰러지면 내 지게 무게만 늘어날 뿐이니 억지로라도 씹어 삼켜라. 투박한 말투였지만 강치는 그 떡 조각에서 10년 만에 느껴보는 따뜻한 온기를 느꼈습니다. 소녀는 떡을 우물우물 씹으며 최 노인을 쏘아보았습니다. 노인장은 왜 나를 도와주시오? 도와주긴 누가 도와줘. 난 그저 쓸만한 놈 하나 주었을 뿐이다. 내일부터 내 짐이나 좀 날라라. 밥은 먹여줄 테니. 내 놈 이름이 뭐냐? 강치입니다. 강치라. 최 노인은 그 이름을 곱씹으며 속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이 정도 굳은 살과 근육이 만들어지려면 어린 나이부터 하루도 쉬지 않고 활을 쏴야 한다. 그래, 장터에서 보니 너의 활솜씨가 대단하던데 무슨 사연인지 궁금하구나. 난 조필두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오. 최 노인은 마음속으로 나직하게 읊조렸습니다. 이 아이의 사연은 모르지만 내가 이 아이의 그림자가 되어주마. 조필두. 그것은 문경고을을 쥐락펴락하는 탐관오리 사또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렇게 이름 없는 거지 소년과 거대한 뜻을 품은 보부상 대장의 위험한 동행이 시작되었습니다. 노인은 확신했습니다. 이 소년이야말로 썩은 고을을 도려낼 예리한 칼날이라는 것을요. 장터를 빠져나온 지 사흘째 강치는 최 노인의 뒤를 그림자처럼 따라 문경 땅의 권세가 염이방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길가엔 흙먼지를 뒤집어 쓴 마른 침만 삼키는 백성들이 즐비했지만 눈앞에 나타난 염이방의 저택은 마치 다른 세상인 듯 번들거리는 광택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대문 너머로는 고소한 고기 굽는 냄새와 달큰한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굶주린 이들의 피눈물을 양분 삼아 자라난 그 거대한 저택은 위압감을 넘어 비릿한 욕망의 악취가 풍겼지요.
최 노인은 허리춤을 고쳐매며 강치에게 나직하게 말하였습니다. 강치야, 너는 내 뒤에서 그림자처럼 움직여라. 너의 그 예리한 눈으로 이 집 구석의 숨구멍을 찾아내는 게 오늘 내 밥값이다. 최 노인이 넉살 좋게 웃으며 대문을 두드리자 기름기가 자르르 흐르는 얼굴에 염 이방이 거만하게 뒷짐을 진 채 걸어 나왔습니다. 최 노인은 평양에서 온 귀한 비단이라며 눈이 부실 정도로 화려한 원단을 펼쳐 보였습니다. 나리, 이 비단을 보십시오. 대동강 안개 속에서 선녀들이 짠 듯 감촉이 그저 갓 태어난 아기 살결 같습니다요. 한양 정승댁 마님들도 없어서 못 구하는 물건이지요. 최 노인이 현란한 말솜씨로 염 이방의 혼을 쏙 빼놓는 사이 강치는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몸을 날려 담벼락을 탔습니다. 담장 위에서 숨을 죽인 찰나 아래쪽에서 둔탁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냐? 순찰을 돌던 하인의 고함에 강치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강치는 본능적으로 처마 밑 어둠 속으로 몸을 바짝 붙였습니다. 차가운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고 마당 구석에 묶인 커다란 개가 코를 킁킁거리고 있었습니다. 강치는 활대를 쥐느라 굳은 살이 박인 손으로 기둥을 움켜쥐며 숨소리조차 지웠습니다. 다행히 하인이 개를 확인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지나가자 강치는 다시 창고를 향해 소리 없이 움직였습니다. 거대한 창고 문틈 사이로 흘러나오는 지독한 곰팡내와 쾌쾌한 냄새. 강치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잠입했습니다. 천장까지 닿을 듯 산더미처럼 쌓인 쌀가마니들을 보며 강치의 눈동자가 분노로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게 다 백성들에게서 뺏어온 것들인가? 창고에는 백성들에게 걷어들인 쌀이 가득하였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놀란 당치가 가마니들을 해치고 바닥을 살피던 중 삐딱하게 놓인 마루판 아래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마루판을 들어 올리자 그곳엔 눈이 멀 정도로 하얗게 빛나는 금괴들이 상자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쌀과 마니를 쌓아 세금을 성실히 거둔 척하며 실제로는 쌀을 팔아치우고 그 돈으로 금괴를 모아 숨겨둔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은 굶어 죽는 마당에 이들은 그 피눈물을 금괴로 바꿔 창고에 처박아 두고 있었던 것이지요. 강치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분노로 손끝이 떨렸지만 그는 침착하게 사병들의 교대 시간과 창고의 비밀 통로를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마당을 무사히 빠져나와 마을 어귀 숲속으로 돌아온 강치에게 최 노인이 낮게 물었습니다. 잘 봤느냐? 그곳에 무엇이 있더냐? 강치가 창고 안에 가득한 쌀과 숨겨진 금괴에 대해 말하자 최 노인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역시 그랬구나. 저놈들은 배가 불러 터질지 모르나 그 뱃속엔 이미 구더기가 끓고 있는 게야. 달빛 한 점 들지 않는 숲속 두 사람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로운 복수의 칼날이 되어 어둠 속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소복이 내려앉는 문경의 밤, 보부상 정보원 칠복이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그의 얼굴엔 급박함이 역력했고 입김은 하얗게 서려 공포처럼 공중에 퍼졌습니다. 대장님, 자정입니다. 염 이방놈이 북문으로 술의 세대를 빼돌린다고 합니다. 최 노인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동안 모아온 증거들이 마침내 빛을 발할 순간이었지요. 간다. 최 노인의 짧은 명령에 강치와 칠복은 검은 그림자가 되어가나 북문을 향해 질주했습니다. 눈 덮인 기와지붕 위를 마치 날짐승처럼 가볍게 건너뛰며 세 사람은 북문 근처 처마 밑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담장 너머 사또의 처소에선 기름진 고기 굽는 냄새와 달큰한 술 냄새가 바람을 타고 날아왔습니다. 백성들은 죽 한 그릇도 제대로 먹지 못해 앙상한 뼈만 남았건만 저 안에선 산의 진미로 밤새 연회를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 냄새는 백성들의 고혈을 짜낸 탐욕의 악취처럼 느껴져
강치의 가슴 속엔 걷잡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꺽. 녹슨 북문이 비명을 지르며 천천히 열렸습니다. 거적으로 덮인 술의 세대가 달빛도 피에 가득 조용히 빠져나왔습니다. 나졸 4명이 사방을 경계하며 수레를 호위했고 그들의 손엔 칼자루가 단단히 쥐어져 있었습니다. 강치는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지붕 기와를 타고 수레를 뒤쫓았습니다. 숨소리조차 죽인 채 그림자처럼 움직이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툭. 살짝 얼어붙은 기와장에 발이 미끄러지며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강치의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본능적으로 몸을 낮추며 처마 그림자 속으로 파고들었지만 때마침 구름 뒤에 숨었던 달빛이 갑자기 쏟아져 나오며 그의 그림자를 담장 위에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누구냐? 나졸 하나가 칼을 빼들며 소리쳤습니다. 강치는 숨도 쉬지 않았습니다. 식은 땀이 관자놀이를 타고 흘러내렸고 등줄기는 차가운 겨울바람보다 더 얼어붙었습니다. 나졸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단 한 걸음만 더 다가오면 들킬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숲속에서 노루 한 마리가 뛰쳐나왔습니다. 헛, 짐승이로구나. 가자. 나졸들이 다시 수레를 끌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강치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다시 추격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숲길에 접어든 수레를 살피던 강치의 미간이 점점 좁아졌습니다. 이상하다. 무언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수백 관의 쌀을 씌웠다면 당연히 눈 덮인 땅을 파고드는 육중한 바퀴, 자국이 깊게 패여야 했습니다. 수레가 비명을 지르며 삐걱거려야 정상이었지요. 그런데 수레는 마치 빈 상자를 실은 듯 덜컹거리며 너무나도 가볍게 거의 경쾌하다 싶을 정도로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강치의 등골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함정이다. 깨달은 순간 이미 늦었습니다. 최 노인에게 신호를 보내려던 찰나 수레가 멈춰섰고 나졸들이 일제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들의 입가엔 비릿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나와라, 쥐새끼야.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강치는 나무에서 뛰어내려 수레 앞에 섰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표정만큼은 담담하게 유지했습니다. 수레 안에 뭐가 들었는지 궁금하지 않으냐? 나졸이 비웃으며 거적을 걷어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정지된 듯 느리게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쌀가마니는 없었습니다. 대신 그곳엔 서슬퍼런 칼을 쥔 사병 15명이 살기를 뿜으며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수레 속에서 일제히 튀어나온 칼날들이 달빛 아래 은색선을 그리며 사방에서 강치의 목을 겨눴습니다. 흐흐흐, 어둠 속에서 염 이방의 비열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소나무 뒤에서 천천히 걸어 나오며 손뼉을 쳤습니다. 미끼를 물었구나, 쥐새끼들. 내 놈들이 창고를 뒤진 그날부터 다 알고 있었다. 정말 순진하구나. 우리가 그냥 당할 줄 알았느냐? 강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칼날이 사방에서 조여들고 있었습니다. 죽음이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휘. 담장 위에서 거대한 검은 그림자가 소리 없이 내려앉았습니다. 최 노인이었습니다. 그의 손엔 짧은 단검이 쥐어져 있었고 눈빛은 늙은 사슴이 아닌 맹수의 것이었습니다. 노인장. 강치의 절규가 울려 퍼졌습니다. 사병들이 일제히 최 노인을 향해 돌격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어둠 속에서 기묘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찰딱찰딱, 엿사시오 달고나 엿사시오. 보부상 정보원 칠복이 엿판을 메고 엿가위를 치며 어둠 속에서 천천히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태평스러운 모습의 사병들은 순간 당황하며 두리번거렸습니다. 저놈은 뭐냐? 바로 그 틈이었습니다.
퍽. 칠복이 품속에서 꺼낸 연막탄을 땅바닥에 내리쳤습니다. 순식간에 자욱한 흰 연기가 폭발하듯 숲을 뒤덮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병들의 비명과 고함이 뒤섞였습니다. 강치야, 벼랑으로. 최 노인의 외침에 강치는 본능적으로 그쪽을 향해 달렸습니다. 칼날이 스쳐 지나가며 옷자락을 찢었고 화살이 귓가를 스쳤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세 사람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벼랑 끝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첨벙. 얼음장처럼 차가운 강물이 온몸을 집어삼켰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물속에서도 화살이 날아들어 물살을 가르며 스쳐 지나갔습니다. 강치는 필사적으로 물장구를 치며 하류로 떠내려갔습니다. 가까스로 강가로 기어 올라온 그들을 맞이한 것은 더 잔인한 현실이었습니다. 저 멀리 산 너머로 붉은 불길이 하늘을 태우고 있었습니다. 보부상 거처가 있던 방향이었습니다. 설마 비틀거리며 달려간 그곳엔 이미 모든 것이 끝나 있었습니다. 보부상의 거처는 잿더미로 변해 있었습니다. 타다 남은 천막의 매캐한 연기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강치는 젖은 옷을 짜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일렁이는 불길 위로 어릴 적 아버지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포박되어 끌려가던 그날의 비명 소리가 겹쳐 보였습니다. 그때도 지금처럼 집은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때도 지금처럼 강치는 아무것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번엔 절대로 뺏기지 않겠다. 그것은 단순한 복수를 넘어선 자신의 뿌리를 되찾고 남은 이들을 지키기 위한 목숨을 건 마지막 전쟁의 선포였습니다. 최 노인은 타버린 잿더미 앞에서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전보다 더 서슬퍼런 결의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강치야. 예. 이제 호랑이 굴로 직접 들어간다. 오늘 밤 관아의 서재를 턴다. 관아 뒷담장의 돌벽은 살을 에일 듯 차가웠지만 강치는 맨발로 그 감촉을 느끼며 고양이처럼 벽을 탔습니다. 담장 너머 사또 조필두의 처소에서는 풍악 소리와 기생들의 간드러진 노랫소리가 밤 공기를 지저분하게 어지럽히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굶주림에 피눈물을 흘리는데 그 고혈을 짜는 탐관오리들은 기름진 웃음을 터뜨리며 술잔을 부딪히고 있었지요. 그 소음이 커질수록 강치의 가슴 속에서는 차가운 분노가 소리 없이 일렁였습니다. 서재 안은 기괴할 정도로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창문을 넘어 마루에 발을 내디딘 강치는 촛불 하나에 의지의 장부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세금 장부와 토지 대장 사이에서 유독 빛을 발하는 자개함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비단에 쌓인 그 장부를 펼치는 순간 강치의 숨이 멈췄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장부가 아니라 조필두가 지난 10년간 저지른 추악한 살생부였습니다. 이판서 영모죄 참소, 김진사 독살. 억울하게 사라진 목숨들이 종이 위에서 피 냄새를 풍기며 아우성치는 듯했습니다. 그러다 강치의 시선이 장부의 끝머리, 가장 깊게 박힌 한 줄에 멈췄습니다. 자신이 10년 동안 길바닥을 구르며 짐승처럼 살아남아야 했던 이유가 고작 조필두의 이 추악한 필체 때문이었다니. 손이 덜덜 떨려 종이가 구겨졌고 뜨거운 눈물이 장부의 글자를 흐릿하게 지워버렸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나졸의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지옥을 내가 끝내주마. 한참을 달려 도착한 당치는 장부를 최 노인에게 건넸습니다. 장부의 무게는 그 속에 담긴 수십 명의 억울한 목숨만큼이나 무거웠습니다. 최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장부의 내용을 확인한 뒤 천천히 검은 비단 보따리를 덮었습니다. 그리고는 상처투성이가 된 소년을 바라보며 비장하게 웃었습니다. 고생했다. 내일 문경의 하늘이 바뀔 것이다. 그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10년을 기다려온 심판의 새벽이 드디어 밝아오고 있다는 엄중한 선언이었습니다. 강치는 조필두의 몰락을 예고하는 최 노인의 눈빛을 마주하며 길게 숨을 내뱉었습니다. 드디어 10년의 어둠을 걷어낼 심판의 시간이 밝았습니다. 문경관아 마당은 조필두 사또의 환갑을 축하하는 풍악 소리로 떠나갈 듯했습니다. 상 위에는 기름기가 자르르 흐르는 통돼지, 구이와 전국 각지에서 상납받은 산의 진미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지요. 기생들의 비단 치마가 나비처럼 너울거리고 탐관오리들이 들이켜는 비싼 술 냄새가 관아 담장을 넘어 진동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담장 바로 넘어 백성들의 삶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하하하, 이 땅의 주인은 나 조필두다. 백성들은 내가 베푸는 이 평화를 은혜로 알아야 할 것이야. 술에 취해 눈이 풀린 조필두가 황금 술잔을 높이 치켜들며 거만하게 소리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낡은 도포를 입고 먼지를 뒤집어 쓴 최 노인이 당당하게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넌 누구냐? 당장 끌어내지 않고 뭐 하느냐? 사또 날이 술찌개보다 더 귀한 선물을 가져왔사옵니다. 평양에서 온 보부상이 준비한 나리의 남은 생을 영원히 기억하게 할 선물이지요. 최 노인의 목소리에는 낮지만 거부할 수 없는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장내에는 순간 서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멀리서 지켜보던 강치는 아버지의 원한으로 인한 분노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달려 지붕 위로 날듯이 올라가서 화살을 조준하며 소리쳤습니다. 조필두. 10년 전 억울하게 죽어간 강무관의 넋이 이 화살 끝에 머물러 있음을 아느냐? 그때 사람들이 고개를 든 담장 위에는 하얀 소복을 입고 검은 머릿결을 흩날리는 소녀가 서 있었습니다. 술기운에 일그러졌던 조필두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격하게 흔들렸습니다. 그의 눈에 비친 연화는 더 이상 거지 소년 강치가 아니었습니다. 10년 전 자신의 탐욕을 위해 영모의 굴레를 씌워 처참하게 도륙했던 강무관, 바로 그 사내가 죽음에서 돌아온 복수의 귀신이 되어 눈앞에 선 듯했습니다. 강무관, 죽은 놈이 어찌. 조필두는 환영을 본 듯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렸습니다. 바람에 나부끼는 연화의 하얀 소복은 거대한 장례식의 만장처럼 기괴한 위압감을 뿜어냈고 그녀의 서늘한 눈빛은 이미 조필두의 심장을 난도질하고 있었습니다. 극도의 공포가 그의 전신을 마비시켰습니다. 조필두는 뒷걸음질 치다 자신의 화려한 환갑 잔치상 위로 볼품없이 낮아빠졌고 연화는 떨리는 숨을 갈무리하며 시위를 끝까지 당겼습니다. 그 순간 시위를 떠난 화살이 회전하며 공기를 찢는 쇠액 하는 날카로운 파공음이 관아 전체를 압도했습니다. 화살촉은 마치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선명한 궤적을 그리며 조필두의 미간을 향해 쇄도했습니다. 화살이 그의 이마를 뚫기 직전 연화의 손끝이 찰나의 순간 궤도를 틀었습니다. 콰직. 화살은 조필두의 이마를 단 한 치 차이로 비껴가며 그가 쓰고 있던 권력의 상징인 관모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화살은 조필두의 머리 뒤편 소나무 기둥에 박혀 우웅 소리를 내며 진동했습니다. 조필두는 단 한마디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거꾸러졌습니다. 목숨은 건졌으나 그의 권위와 영혼은 이미 그 자리에서 도륙당한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그때 칠보기의 큰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암행어사! 추두야! 칠보기의 호령은 평소의 투박함은 온데간데 없이 대지를 울리는 천둥 소리가 되어 관아를 뒤흔들었습니다. 최 노인이 서서히 품속으로 손을 넣었습니다. 그 순간 먹구름에 가려졌던 태양이 갑자기 구름을 뚫고 관아 마당을 강렬하게 비췄습니다. 마치 하늘이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 말입니다. 최 노인의 손이 밖으로 튀어나오는 찰나 태양빛을 받아 눈이 멀 정도의 황금빛 섬광이 폭발하듯 번뜩였습니다. 그것은 암행어사의 상징 마패였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잔치판 한가운데 최 노인이 마패를 높이 든 채 선포했습니다. 조필두, 내 놈의 탐욕이 하늘을 찌르고 백성의 고혈이 땅을 적셨으니 오늘이야말로 내 놈의 목을 칠 단두대를 세우리라. 아수라장이 된 잔치판 위로 차갑고도 서슬퍼런 목소리가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조필두의 손에 들려있던 황금 술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거만하게 치켜들었던 조필두의 얼굴은 순식간에 핏기가 가셔 잿빛 사색으로 변했습니다. 아, 암행어사. 관아 사방에서 출두야 늘 외치는 역졸들이 담장을 넘고 정문을 부수며 성난 파도처럼 들이닥쳤습니다. 풍악을 울리던 악공들은 악기를 내팽개치고 달아났고 아첨하던 관리들은 제살기를 찾아 탁자 밑으로 쥐새끼처럼 기어들어갔습니다. 암행어사 최 노인이 연화가 목숨 걸고 가져온 비밀 장부를 펼쳐 들고 단상 위로 올라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대지를 울리는 천둥과 같았습니다. 조필두 듣거라. 구율미를 가로채 고리대로 백성을 착취한 죄. 박서방내 전답을 강탈하고 일가를 노비로 판 죄. 또한 강무관 일가를 역적으로 몰아 양민을 학살한 죄. 굶주린 백성들이 담장을 무너뜨릴 듯 함성을 터뜨렸습니다. 죽여라. 탐관오리를 처단하라. 최 노인이 죄목 하나를 읊을 때마다 백성들은 그동안의 한을 토해내듯 포효했습니다. 역졸들이 조필두와 염이방, 부패한 사병들을 잡아 줄줄이 꿀리자 10년 동안 문경을 짓눌렀던 어둠의 장막이 산산이 부서져 내렸습니다. 소동이 가라앉은 며칠 후 연화의 가문은 명예를 되찾았습니다. 10년간 잡초만 무성하던 저택은 정갈하게 복원되었고 빼앗겼던 가산도 모두 돌아왔습니다. 연화는 화려하게 단장된 옛집의 대문 앞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곳에 발을 들이기만 하면 평생 누릴 안락함과 고귀한 아기씨로서의 신분이 보장된 길이었지요. 잠시 대문의 문고리를 어루만지던 연화의 눈에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미련 없이 대문을 등지고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투박한 지게를 진 최 노인이 곰방대 연기를 뿜으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연화야, 정령 한양으로 돌아가지 않겠느냐? 이제 고생은 끝났는데. 연화는 활을 등에 메고 다시 낡은 지게를 어깨에 걸치며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대장님, 저는 비단 가마보다 이 낡은 지게의 무게가 더 좋습니다. 이 지게의 무게는 제가 평생 잊지 말아야 할 백성들의 고통이니까요.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복수심에 타오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억울한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는 숭고한 결의가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해질 무렵 붉은 노을이 문경세제 고갯길을 온통 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지게를 진 암행어사와 활을 든 강치, 보부상 칠복이 세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며 고갯마루 너머로 서서히 사라져갔습니다. 억울한 자의 눈물이 닦이고 탐욕의 구름이 완전히 걷히는 그날까지 보부상 수사대의 정의로운 행진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